예, 예, 오늘 내용,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근육 건강, 그리고 단세 지방, 그리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해서, 잠시만요. 이거를 조금만 축소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줄여야 되지. 예, 저희 회사는 HEM 파마라는 회사고 다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갈 필요까지는 없겠죠? 저하고 이제 홀짜펠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이고, 예, 이 내용은 넘어가도 되겠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신 거죠? 예, 예.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포커스하는 거, 홀짜펠 교수님이랑 저랑, 그리고 벌써 10년 전에 아메이가 생각을 했던 부분, 이제 와서야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가 바라보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해낼 때 사람들에게 건강 수명에다가 투자를 하고 슬로우 에이징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는 다들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그때까지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 이 병원에서 다루어지던 모든 건강검진부터 사람의 건강에 대한 모든 일들이 대부분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헬시 바이오마커, 건강 수명, 건강 지표에 대한 연구들이 아니라 디지즈 바이오마커, 질병 지표에 대한 연구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암이 없다고 건강합니다. 당뇨가 없다고 건강합니다. 대사질환이 없다고 건강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건강하신데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아이고 60살만 살아도 다행이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거를 넘어가서 100세를 사는 과정 가운데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정말 건강하시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연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하고 홀짜펠 교수님 그리고 아메이가 공통 관심사로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은 70년대부터 노화와 관련 연구, 근데 이제 세포 노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뭐 미국, 뭐 중국, 뭐 한국도 모든 곳에서 이제는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모토로 다들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의사에게 10년을 되돌릴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는 일이 일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제약회사, 이런 데에 매달려가지고 저의 생명을 몇 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미 건강한데 나는 의사를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라이프 코칭을 받음으로 나 스스로 할 수는 없고 어떤 라이프 코칭을 받음으로써 내가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개념 안에서 헬스 앤 웰네스라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고객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왔다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35분 내로 끝내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과학자들이 먼저 주목했던 것은 유전자였어요. 어떤 종류의 유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거고, 이거는 뭐, 제가 너무 깊이 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빌 클린턴이 대통령 하던 정말 오래전 시절에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다 읽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생로병사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꿈을 꿨지만, 이 유전자 연구가 끝나고 나서 다들 동의한 부분은 뭐냐?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유전자의 한계를 확인했을 뿐이다. 생명 현상이라는 거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요즘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뭐 실례로,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중국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가난해가지고 한 명의 쌍둥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40이 넘어서 그 둘이 다시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미국으로 입양을 간 일란성 쌍둥이, 즉 둘이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일란성 쌍둥이는 대머리에 대장암에 비만에 당뇨에 난리가 났는데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중국에서 살던 일란성 쌍둥이는 너무나도 건강한 거죠. 이거를 보면서 아, 유전자가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과학자들이 이미 많이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게 이 헬스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에는 우리 유전자 안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언제 어떻게 될 거야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는 얘가 중간으로 튀어나와서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엑스포좀이라고 하는 우리 환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빠질 수도 있고 유전자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리가 잘 되면 건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과학계가 이해를 하던 것이었고 이것을 정말 놀랍게도 이미 2014년에 아메이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랑 천만 불짜리 연구를 시작한 게 쌍둥이 연구였어요. 이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를 아메이는 이미 12, 3년 전부터 천만 불을 주고 스탠포드와 연구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무수히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스프링이라든지 엠버스피어라든지 더블엑스라든지 이 모든 것에 과학적으로 다 있는 것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과학적 기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아메이가 그 어떤 회사보다도 먼저 이 쌍둥이 연구를 하면서 아, 단순히 유전자랑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게 더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저희 회사랑 처음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기 시작한 게 2015년이에요. 그때는 저희 회사가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었던 시절에 2015년에 아메이가 저희를 찾아와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2016년에 저희가 회사를 창업했을 정도니까 아메이가 이 스탠포드하고 하는 연구 1,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이 환경 유전자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아메이는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는 그게 완전 빙고였죠. 왜냐? 이미 과학계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질병의 90%가 우리 장 안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없느냐, 내가 항생제를 먹어서 잃어버렸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10년, 2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무수히 많은 질병들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미생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잠복기가 길어요. 10년, 20년 뒤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미생물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아는 이 무수히 많은 질병들이라는 것을 과학계가 알게 됐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할지 아니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떻게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과학계의 가장 큰 숙제가 되었었어요. 그게 2010년대 초반, 요때쯤이었습니다. 2010년대를 지나가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사실은 이거는 저희 대학이나 이런 연구 차원에서밖에 안 하던 것들이었는데, 제가 아까 앞에 훅 지나가기는 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 전 세계 학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젊은 과학자상 최우수상을 5년을 연달아 받았었어요, 제가. 그게 한 번만 받아도 진짜 가문의 영광인데, 제가 5년을 연달아 받았던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많은 질병이 저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인데, 이 미생물의 생태계가 너무나도 복잡 기묘해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꿔내는 방법이 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좋은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변을 나에게 이식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을 바꿔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저하고 홀짜펠 교수님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변을 이식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런 과학이 있느냐? 그러면은 나에게 장내 미생물 이식해주던 사람이 죽으면 뭐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냐? 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통째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스티뮬런트라는 물질을 넣어서 나비 효과를 통해서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킨다. 라는 프로젝트를 2010년대 초반부터 저하고 홀짜펠 교수님이 하고 있었고, 그게 학계에서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했기 때문에 2012년부터 17년까지 제가 5년을 연달아, 26년까지 5년을 연달아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 타이밍에 아메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그 최우수상을 받던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서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계를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오늘 질의응답 꼭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 침에서 나온 라이조자임, 간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로 인해서 내가 먹은 음식이 분해돼서 내 소장에서 내가 음식을 흡수해요. 소장에서 음식을 흡수하고, 그게 이제 물과 같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장으로 내려가서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합니다. 라는 게 저희가 배웠던 이론이라면은 더 이상 그게 맞지 않아요. 이제는 인간이 분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는 아주 제한적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대사체로 바뀌어야지만이 흡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먹은 게 소장에서 분해되는 비율은, 어, 그러니까 저희가 어 분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요즘에 그런 거 아시죠? 똑같이 500칼로리를 먹어도 똑같은 500칼로리가 아니다. 똑같이 500칼로리를 먹었는데 누구는 피자로 500칼로리를 먹고 누구는 비빔밥으로 500칼로리를 먹었다면은 누가 먹은 500칼로리가 더 적게 흡수가 될까? 이제는 다들 아시죠? 비빔밥으로 먹은 500칼로리가 더 적게 흡수됩니다. 왜냐? 비빔밥에 있는 나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분해 흡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칼로리로서 흡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입에 맛있는 게 인간이 분해 흡수 잘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요즘에 어떻게 표현하죠? 그거를 저희가 요즘에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든지 혈당 스파이크 같은 개념으로서 저희가 이해를 하죠. 똑같이 먹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요. 그 말인즉슨 똑같이 먹었는데 내가 분해 흡수를 훨씬 더 잘해요라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양을 내가 흡수하지 않고 장에 있는 미생물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미생물이 그거를 비타민과 단세지방산과 온갖 대사체로 바꿔내주고, 얘네들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다 보니 물에 녹은 상태로 대장으로 가서 대장에서 물과 함께 흡수되는 형태로 해야지만이 내가 먹은 음식이 칼로리는 적대 비타민과 단세지방산과 온갖 코팩터는 무수히 많아지는 가장 건강한 방식의 식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먹은 것들을 미생물이 쪼개서 넣어주는 과정. 그러다 보니 우리는 똑같은 걸 먹고 살아도 장내 미생물의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반응군이 되고 누구는 비반응군이 되고, 대표적으로 인삼 같은 것들. 인삼을 똑같이 먹었는데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저희가 아는 게 이 인삼 안에 있는 면역 증강 물질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화학 구조는 너무 커서 저희 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이거를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쪼개줄 수 있는 미생물이 장에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받고 그게 반응자이고, 근데 그 미생물이 없어서 혈액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저희는 비반응자라고 부르는 거죠. 똑같은 걸 저희가 매일 먹고 살아도 누구는 반응자가 되고 누구는 비반응자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인삼뿐만 아니라 똑같이 석류나 오렌지나 이런 거 먹으면 그 안에 엘라지 게시스가 많은데, 누구는 뉴로리틴 A를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이 있어서 치매라든지 뇌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똑같이 먹었음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든지,
누구는 똑같이 콩단백질을 먹었는데 갱년기가 개선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다 우리가 당에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기가 막힌 설계가 나오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많은 분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특징적으로 무엇인지, 더블엑스 흡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뭔지, 똑같이 겉모닝을 해도 안세지방산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똑같이 겉모닝을 해도 근육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무엇인지를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아낸다면은 이 미생물을 저희가 비반응자에게 이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바꿔낸다면은 이것이 사실은 현존하는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숙제를 풀어내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아메이가 10년 전부터 바라보고 저희랑 설계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일례가 뭐냐? 굿모닝이에요. 저는 굿모닝을 매일 아침 하거든요. 굿모닝을 하면은 굿모닝보다 좋은 이 약이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만 받아준다면. 굿모닝을 하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 그 중에서도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극도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물질이 굿모닝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뷰티레이트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어떤 분은 가스만 하루 종일 나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이미 논문에 나와 있듯이 여기가 sulfur containing amino acid and other sulfur containing compound 이거를 이제 황화합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특히나 이제 천연 플랜트 프로틴 그러니까 그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가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나가야 돼요. 가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스가 잠시 만들어지다가 어떤 분들은 이게 아세토젠과 메타노젠의 도움을 받아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단체 지방산 이거를 지나서 아세틸 CoA, 크로토닐 CoA, 뷰티릴 CoA를 지나서 뷰티레이트까지 바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반응자라고 불러요. 이분들은 겉모닝을 해도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요. 가스도 나오지 않고 속이 엄청 든든하면서 이 단백질 흡수율도 극도로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기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여기를 뱅글뱅글 돌면서 가스만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이 폭발할 것 같고 안타깝게도 단백질의 흡수라든지 단세지방산의 흡수도 극도로 적은 상태로 하루 종일 온실가스만 만드시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겉모닝을 섭취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내야 되는 게 저희가 아메이와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여기에서 넘어가서 만들어지는 이 뷰티레이트, 만세지방산이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으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특이적인 물질인데 이게 논문들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 이제 2013년에 한 십몇 년 전에 키무라라고 하는 과학자가 낸 논문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똑같이 먹고 사는데 내가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가는데 혈중에 있는 당을 왜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혈관은 우리 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의 근육에서도 당이 필요하고 뇌에서도 당이 필요하고 뭐 내 신장에서도 당이 필요하고 내 지방세포도 당연히 당을 가져다가 지방으로 쌓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을 타고 당이 돌아다니는 거고 그러면서 혈액이 당으로 이제 당이 혈액으로 딱 차기 시작하면은 저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죠. 인슐린이 뭐냐? 종이에요. 밥 먹어 얘들아 이러는 종 흔드는 거 땡땡땡땡 하면서 이제 밥 먹으러 오세요라는 그런 시그널이 인슐린이거든요. 근데 이 종을 치는 인슐린이 나오는 기능이 망가진 걸 저희가 1형 당뇨. 이건 자가면역기 질환이에요. 췌장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근데 종을 치는데 종소리를 못 듣는 현상을 저희가 2형 당뇨.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감지하는 센서가 망가지는 걸 이형 당뇨라고 하는데, 이 이형 당뇨가 걸리게 되면은 인슐린을 혈액에 남은 상태로 아무 데서 가져가질 않다 보니까 혈액의 당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끈적거려지기 시작하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혈액이 끈적거리니까 우리 신장이 신장은 미세혈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장이 망가지고 발끝까지 혈액이 못 가서 발가락이 썩는다든지 이런 현상을 저희가 당뇨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근데 가장 놀라운 거는 우리가 혹시나 땡땡땡땡 종을 치는데 근육이랑 간의 귀는 활짝 열어서 얘네들은 설탕을 막 가져가는데 우리 지방세포의 귀만 좀 막을 수 없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이 단세지방산 여기만 도는 게 아니라 넘어가서 아세테이트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단세지방산을 만들기 시작하면 진짜로 근육과 간에 귀는 열려서 당이 얘네들은 가지만 지방은 귀가 막히면서 인슐린 센시티비티, 인슐린의 감도가 떨어지면서 fat accumulation, 지방의 축적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똑같이 먹었어도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이 단체 지방산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놀랍잖아요. 혈액에 똑같이 당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구는 그거를 근육이랑 간에서 써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살로 하나도 안 가고. 근데 이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반대로 근육이랑 간은 귀를 닫고 지방은 귀를 열어서 누구는 똑같이 먹었는데 다 지방으로 갖다 쌓인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장내미생물이 만드는 단세지방산이 조절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과 근육이 하이웨이로 연결돼 있다.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투웨이 트래픽,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 저희의 장내 미생물이랑 우리의 근육이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의 가장 원천이 되는 게 뭐냐? 똑같아요. 단세지방산이에요. 단세지방산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장내 미생물이 시그널을 보내면서 우리의 근육에 엔듀어런스가 증가하고, 그 뭐죠? 근을 버티는 힘, 그리고 이제 근육의 힘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펑션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글라이코겐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 단세 지방산이 없으면은 글라이코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이거 앞에 있는 논문이랑 똑같죠? 이게 여기에서의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글라이코겐 양이 떨어지면서 근육의 지구력도 떨어지고 근육의 힘도 떨어지고 이게 우리 장내 미생물과 근육이 서로 소통하는 정말 놀라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을 하시고 어 이게 나는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한 게 제가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앞에서 이야기하면은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엔자임 바이옴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리스폰더들, 반응자분들의 장내 미생물에 있는 거를 특이적인 것을 뽑아내서 비반응자에게 인식을 함으로써 굿모닝의 효과 같은 것들이 더 좋아지게끔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엔자임 바이옴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7시 전에 굿모닝을 해요. 매일 아침 믹서기에다가 갈아가지고, 왜냐면 저는 그 이스트비랑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같이 갈아 먹거든요, 아침에. 굿모닝을 저는 매일 아침 해요. 그걸 매일 아침 하고 나서 가급적이면은 거의 오후 2시가 넘어갈 때까지 점심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 중간에 그 시간이 우리 장내 미생물이 굿모닝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약을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의 시간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굿모닝이 되게 중요하냐? 이거는 잠깐 제가 돌아가서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아까 그 인간 유전자 연구,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에 모든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는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가 아주 한정적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한테 없는 유전자의 식품들을 먹는, 조금 어렵지만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내가 유전자가 없는, 내가 분해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먹을 때 저에게는 제로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콜라를 마시는데 그렇게 단데 왜 콜라가 제로 콜라예요? 왜냐? 콜라 안에 단맛이 나는 그 당분을 인간이 분해할 수 없는 당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케미컬 화학 구조적으로. 인간은, 인간이 분해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화학적 구조는 17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피해서 넣어주면은 입에서는 단데 제가 분해를 하지 못하니까 제로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도 인간이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 셀룰로즈. 그게 뭐야? 과체류. 채소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인간이 하나도 분해하지 못해요. 토마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의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섭취하는 칼로리가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처음에 인간이 분해하지 못하는 샐러리, 당근, 케일, 양배추, 샐러드류들, 그런 것들을 막 먹어요. 그러면은 저희 간에서 만들어낸 소화 효소들이, 와, 음식이 들어왔다. 내가 이거를 분해해서 내 주인의 에너지로 만들어줘야지라고 하면서 제 간에서 만들어진 효소들이 그 샐러리 당근에 다 갖다 달라붙어요. 근데 저희 몸에서 에너지로 흡수할 수 있는 구간은 소장의 한 1m 구간밖에 되질 않아요. 여기에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야지 에너지로 가는 건데, 여기가 딱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우리 몸은 에너지로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들이 이 구간 내에서 어떻게든 주인을 위해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당근이랑 샐러리랑 이거를 분해하겠다고 다 달라붙었는데, 얘네는 이거를 분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효소들은 당근과 샐러리와 케일과 여기에 다 들러붙어서 그냥 대장까지 줄줄줄줄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로 1도 흡수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국수를 쫙 먹었어요. 그랬더니 정작 국수는 내가 흡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무수히 많은 효소들을 당근이랑 다 달라붙여가지고 대장까지 보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정작 국수를 분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해서 칼로리 흡수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식단을 드실 때 어떤 종류를 먼저 먹고 뭐를 나중에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글라이세믹 인덱스, 혈당 스파이크, 칼로리 흡수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대표적인 예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인간이 다 분해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은 인간이 다 분해 흡수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면은 관세지방산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질 영양소가 없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드신다면 제가 흡수하는 단백질도 일부 있지만 장내 미생물로 하여금 단세지방산으로 바꿔낼 수 있게끔 하는 영양소도 같이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분 섭취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장내 미생물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저희만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물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수분 섭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표적으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은 장 점막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병원성균이 증가하기, 장내 세균이 유해균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막의 병원치 침투량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 마이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장내 미생물로 하여금 대사체를 많이 만들어내게끔 하는, 아까 앞쪽에서 보셨죠? 우리 마이랩 프로젝트의 핵심은 여기에서의 장내 미생물을 스티뮬레이션을 시켜서 얘네들로 하여금 대사체를 많이 만들어내게끔 하는, 근데 흡수 가능한 대사체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흡수 가능한 대사체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후보기를 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질의를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갈게요. 이 보시면은 라즈베라트롤 유명하죠? 라즈베라트롤 직구로 사드셔도 이거를 다이하이드로 라즈베라트롤로 바꿔주는 미생물이 장에 없으시면 다 똥으로 다 갑니다. 그냥. 근데 이 라즈베라트롤은 흡수가 안 돼요. 다이하이드로 라즈베라트롤은 흡수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이하이드로라는 거는 다이는 불이라는 뜻이고 하이드로는 수소예요. 수소기가 두 개가 붙은 순간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큐민 같은 경우에는 커큐민에서 다이하이드로 커큐민, 테트라하이드로 커큐민, 테트라는 네개라는 뜻이에요. 수소가 네개가 붙으면 흡수율이 더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유기화학 같은 데서 배워야 되는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수소 결합이라는 게 돼야지 흡수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무수히 많은 수소들이 다 물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랩을 하시면서 수분 섭취, 마이랩, 겉모닝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수분의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시면은 변비나 이런 현상으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랩을 하는 순간 우리 장내 미생물은 물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특히나 마이랩을 하실 때는 특히나 물 섭취량을 주위에서 조금 많이 늘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이랩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개인 맞춤형 플랫폼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해서 6개 중에 하나의 제품을 섭취를 하시면은 실제 우리가 타겟팅하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옛날에 메치니코프 때는 메치니코프의 시절이라고 부르는 아메이의 마이랩 출시 전 아메이의 마이랩이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타겟티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마이랩 이전의 모든 것은 그냥 메치니코프의 시절이었어요. 유산균이 최고야. 이게 다였는데 유산균이 왜? 라는 질문을 과학자들이 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논문이 유산균의 문제가 아니라 유산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은 거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여러분은 모두 다 대기업의 CEO 같은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유전자로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장 속에 30조나 되는 미생물의 대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 기업의 CEO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랩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유능한 직원의 숫자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라는 게 마이랩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을 통해서 실제로 이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하나를 섭취하셨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한다라는 걸 검증하고 출시한 제품이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인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이 마이랩은 와이드 스펙트럼, 즉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게 일단 겉모닝. 겉모닝 하실 때는 365보다는 마이랩을 섞어 드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뷰티레이트의 생성량이 30% 가까이 추가 증가되는 걸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더블엑스. 더블엑스의 흡수량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비타민C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궁합이 좋은 게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반응도, 전반적인 흡수율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더블엑스부터 겉모닝부터.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 이거 아웃데이트 됐는데요. 지금 9만 5천 건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9만 5천 건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반응자와 비반응자를 가려내서 반응자를 고반응자로 바꿔내고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바꿔내는 그 중간에 미생물을 이식함으로써 그게 이 엔자임 바이옴처럼 20701이라는 단백질,
여기를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을 저희가 찾은 게 2070이라는 미생물이고요. 이 미생물이 소이빈, 그러니까 아메이의 그 파이토프로테인 분해율이 20701만 들어가도 분해 흡수율이 3.6배가 증가하고 이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효소랑 붙였을 때 흡수율이 4.5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출시한 제품이 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갱년기 여성분들을 위한 제품이라든지 아까 유로리틴 생성을 촉진하는 미생물이 들어간 제품이라든지 칼슘 흡수라든지 시간은 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바이오 헬스케어를 끌고 가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회사가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유무 하나만으로 미디어라는 게 MBC와 유튜브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고 데이터베이스 유무 하나로 이마트와 쿠팡이 나뉠 정도로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조건 승자입니다. 근데 이 미디어나 리테일을 넘어서서 지금 가장 파워풀한 것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예요. 아직도 헬스케어 플러스 데이터베이스의 기업은 나오지 않았어요. 유튜브 쿠팡을 넘어서는 엄청난 초강력한 파워풀한 이 핵폭탄급 플랫폼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헬스케어 플러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거를 최초로 해내는 게 아메이일 거예요. 왜냐? 이 데이터베이스에 모이는 속도를 보셔야 돼요. 이미 이거는 지금 9만 5천 건이 넘어갔어요, 아메이가.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려고 2007년부터 1조 원을 투입해서 10년 동안 1년에 3천 개씩 모아서 10년 동안 3만 개를 모았어요. 엄청난 양의 DB예요. 이 비슷한 시절을 보시면은 이 EU나 네덜란드 같은 강대국들조차도 이 정도 수준인데 미국이 3만 개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양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라잡으려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년도부터 매년 수백억씩 써서 미국은 1년에 3천 개를 모았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1,000개씩 모으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7년 동안 7천 개를 모았어요. 아메이가 저번 달 한 달에 6천 개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모이는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옷장에서 요즘에 할머니가 입던 버버리 코트 다시 꺼내 입는다. 이런 식으로 돌고 돈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하나의 트렌드가 돌고 돌듯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 안에서도 저는 다시 아메이의 시절이 돌고 돌아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 아메이 정도 되는 이 네트워크 파워 안에서 모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다른 회사들이 쫓아올 수 없는 수준의 바이오 헬스케어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아메이 안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아메이 ABO 분들만 모른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자료는 마켓 앤 마켓이라고 영국에서 나오는 그냥 통계 자료거든요. 이 통계 자료 안에서 2027년 포캐스트, 2027년을 바라봤을 때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마켓, 개인 맞춤형 영역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 이 스타그룹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메이, 최상단에 있는 게 아메이예요.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앞으로 다가오는 개인 맞춤형 시장은 아메이가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유튜브급, 쿠팡급의 폭탄, 진짜 세상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헬스케어의 플랫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시고 마이랩뿐만 아니라 이제 10월에 출시하는 마이 웰네스랩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 기반의 시작이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이거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메이의 시대를 여는 파이오니어라고 자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딱 19분 남았어요. 20분을 남기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응답 하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창에다가 실제로 이 제가 분석해 보신 다음에 뭐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예. 예. 이게 맞춤형 유산균 먹고 변이 퍽퍽 튄다. 6개월 이상 먹었는데 개선이 안 돼서 못 하시겠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30% 이내이다. 또 다른 케이스는 배가 아파서 못 드신다. 365 먹으니까 괜찮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 정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을 했지만 제품이 6가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100% 맞춤형이 될 수는 없어요. 현재는 당연히. 하지만 기존에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옛날에 프리사이즈 옷이에요. 프리사이즈 옷과 마이랩이라는 거는 프리사이즈는 근데 누구는 너무나도 잘 맞을 수 있어요. 365가 훨씬 더 잘 듣는 분들도 있으세요. 프리사이즈 옷이 딱 맞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이거를 95, 100, 105, 110, 90 이렇게 나눠 놓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드려서 더 피팅이 잘 되게끔 해드리는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103이라면은 제 거는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지만 저는 100과 105 사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맞춤형 유산균을 드시고 변의 상태가 바뀐다든지 배가 아파진다든지 분명히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고 있는 과정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먹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무언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는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섭취량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 섭취를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물을 많이 드시면은 보통 개선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궤양성 대장염에 걸린 20대 대학생 분이신데 병원 치료하시고 자가면역제랑 평생 약 먹어야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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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이랩 해보셔도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이 자가면역계 질환이고요. 제가 예전에 하던 다른 강의를 들어보셨다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실 수가 있는데 자가면역계 질환이라고 함은 면역계 밸런스가 깨진 거죠. 면역이 약해서 걸리는 병은 절대 아니에요. 자가면역계 질환이. 면역력이 너무 과도하게 센데 얘네들이 도대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면역세포들이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눈 달린 면역인데 이 면역세포에 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면역세포가 피하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게 자가면역계 질환.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왜 이렇게 많느냐, 많아지느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매일같이 생겨나는 이 암세포는 어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상피세포라고 하는, 영어로 에피텔리얼 셀이라고 하는데, 상피세포로 만들어지는, 이건 세포의 종류예요. 상피세포. 근데 암세포가 이 상피세포이자 우리 몸의 가장 거대한 상피세포가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들이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고 바보가 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장세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크론병과
개양성 대장염이 보통 많아요. 마이랩 검사는 해보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도움은 분명히 되실 거예요. 요즘에도 크론병과 개양성 대장암의 뷰티레이트 증가가 장 세포의 이 리제너레이션, 재생을 돕는다라고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뷰티레이트의 양이 증가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목이 뭐가 걸린 것처럼 계속 간질간질하게 음식이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이미 시작이 돼버렸다면은 평생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굿모닝 하고 나서 점심시간까지 저는 가급적이면은 6시간 정도는 공복을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식이섬유는 섭취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식이섬유 섭취하셔도 돼요. 식이섬유도 대표적으로 우리 장내 미생물로 하여금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식이섬유 섭취하시는 건 좋습니다. 저는 설탕 같은 것만 안 드시면 돼요. 네. 탄수화물인데 난소화성 탄수화물 주의로 드시면 됩니다. 예. 아침에 굿모닝 할 때 가스 차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거는 굿모닝에 섞어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엔자임 바오엠을. 근데 귀찮으시면. 근데 솔직히 가장 좋은 거는 굿모닝 하시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엔자임 바이옴 드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까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굿모닝에다 섞어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고, 마이랩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과 굿모닝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상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랩이랑 굿모닝은 섞어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 하시면서 마이랩이랑 엔자임 바이옴은 섞어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이랩이랑 엔자임 바이옴은 같이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체당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제로콜라, 알룰로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대체당이 저도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몸에서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야지만이 인슐린 자극체가 이제 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이나 이런 데서 단맛을 느꼈을 때도 인슐린 자극체가 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살에 걸린 것처럼 뭐 걸리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대체당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인슐린은 자극하는데 실제로 당이 없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대체당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사실은 꼭 좋은 영향을 준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리고 굿모닝 후에 2시까지 제가 식사 안 한다고 했는데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은 키즈 단백질, 365 유산균 믹스해서 마시는 과일, 치즈 딸기잼 마시. 제가 볼 때 어린아이들은 충분히 먹어도 돼요.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충분히 먹어도 되는데, 뭐, 뭐, 딸기잼에다가 식빵 반쪽 이런 것까지 먹어야 된다라면은 그거는 괜찮은데요. 여기 지금 적어 놓으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장내미생물에 의해서 좋은 물질들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많이 먹고 있거든요. 우유에다가 치즈 단백질에다가 유산균 믹스해서 먹고 과일류 먹고 과일에도 분명히 과당과 단당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거는 조금 이제 대사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고 성인분들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요즘에 못 먹어서 병 걸리진 않잖아요. 저희는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잖아요, 언제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제 몸을 가급적 조금은 할시하게 좀 이렇게 하는데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굿모닝 할 때 마이랩과 엔자임 바이옴 같이 먹어도 되는가? 이것도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마이랩이랑 엔자임 바이옴은 서로 상충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드셔도 좋고요. 어, 그 중1 여학생인데 그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가장 먼저 시작됐던 영역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우울증은 아직도 원인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우울증을 재현을 해내고 싶어도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은 동물한테 똑같이 저희가 우울증을 걸리게 좀 미안하지만 실험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동물을 우울증을 걸리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뭐 뇌에서의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죠? 세로토닌이 왜 부족해지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그 정도로 우울증은 이해도가 없는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가지만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옛날에는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건 뉴런이라고 생각했어요. 뉴런. 신경 전달을 막 하고 있는 전기가 막 스파크가 튀는 뉴런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희의 뇌의 90%는 넌 뉴런, 뉴런이 아닌 체들이에요. 아미그달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뇌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알려진 거는 뭐냐? 우리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넌 뉴런에 아주 좋은 영양소가 되고 이 넌 뉴런이 좋을수록 버퍼가 좋아서 뉴런에서 이거 전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전기 자극이 와도 푹 튀어서 임계치를 넘어가서 우울과 불안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버퍼가 너무 넓어서 전기 신호가 아무리 왔다리 갔다리 해도 우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해하죠. 이런 것들이 이 넌 뉴런의 버퍼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넌 뉴런의 버퍼를 결정하는 게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뇌랑 장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에 인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연구들이 '사람이 왜 불안하면 전을 보러 가고 싶어지는가.' 이런 것들. 이게 불안과 장 운동이 되게 연관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anxiety를 촉발시키는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시면 저희는 그게 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anxiety 그러니까 그 엄밀히 얘기하면은 불안도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커피를.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되게 불안도가 높아지잖아요. 아침에 그 불안도를 증가시키면은 화장실을 가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장 운동이 촉진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연구들이 나왔는데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커버되면서 가장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산균을 쪼금 많이 드셔 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완전 제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이고 이건 아직 연구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건데 놀랍게도 우울증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거든요. 운동을 하면은 저희 근육에서 젖산이 나와요. 근데 연구를 해 보면은 이 젖산이 우리 뇌에다가 주는 자극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뇌를 리프레시 시키면서 우울감에서 빠져나오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논문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 보는 결과. 근데 정말 놀랍게도 유산균이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젖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이 젖산이나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낸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다가 낸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제 페닐락틱 애시드를 생성하는 게 얼마나 근육 건강에 좋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유산균, 맞춤형 유산균 조금 많이 드셔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호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전증 예전부터 인제 종종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뇌전증 쪽은 아직 연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아직 나오는 거 있는지 공부는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당이 높으신 분인데 굿모닝에 엔자임밤 넣어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엔자임밤을 따로 드시는 게 좋으실까요? 지금 저희 엔자임 바이옴은 이렇게 소화가 잘 되면 당 흡수가 잘 돼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글라이세믹 인덱스 그 혈당이 흡하라는 구간은 소장에서 흡수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소장을 넘어가서 흡수하는 거는 놀랍게도 혈당으로 가지를 않아요. 엔자임 바이옴은 소장을 넘어가서 미생물의 분해 흡수율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혈당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엔자임 바이옴을 저희가 최적화하기 위해서 넣은 엔자임들이 소장 윗단에서 분해율을 너무 높여 가지고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증가하는 현상도 생길 수도 뭐 아예 안 생긴다라고 보장은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당이 높으시더라도 아침에 엔자임 바이옴 넣어 드시는 것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 때 드시는 거 되게 좋아요. 저는 솔직히 추천드려요. 저희 간이 밤에 되게 많이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녁에 뭐를 드시게 되면은 그거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에서 소화 효소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는데 간은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은 그냥 밤새도록 계속 소화 효소 만들어 못 자고 있기 때문에 간이 되게 피로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늦게 먹으면 다음날 되게 피곤하고 저녁 때 엔자임 바이옴을 드시면은 다음날 아침에 피로 회복이나 뭐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아이들 자폐증과 ADHD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 마이랩 하시는 분들로부터 경험담으로 이 얘기는 상당히 자주 들었습니다. 자폐나 ADHD나 이런 현상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경험담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이랩을 되게 충실히 하시면서 되게 놀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의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체험적으로 많이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천적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마이랩으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폐라고 하는 거의 의미 자체가 그 어 어 그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거든요. 스펙트럼 디스오더라는 건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현상 안에서의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환경적 문제, 유전적 문제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인제 뭐 의약품을 잘못 먹으면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는 선천적인 현상은 유전자랑 관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마이랩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장누수 증후군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간 수치가 되게 높은데 이런 경우 마이랩과 유산균과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장누수 증후군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장누수 증후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딱 연결돼 있는 질병이에요. 장누수가 일어나면은 그 어찌 보면은 똥물이 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간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염증 세포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럼 염증 세포들이 언제나 옆에다 타고 다니는 게 지방 세포예요. 염증 세포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포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염증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지방간이 바로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누수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관세지방산의 양이 장누수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이랩 하시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면밀히 보시고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끌어올리고 마이랩 섭취하시고 이러면은 충분히 개선 효과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목도 너무 안 좋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제가 중간에 물도 가지러 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잠깐 끊겨 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